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단호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지금이 달라지는데요. 달라진 국회는 지금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이석형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섭외 제의를 받았을 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진솔된 이야기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가하게 된 만큼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는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라임 사태는 어디로입니다. 10월 국정감사의 최고의 이슈는 법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슈를 시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매주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중 라임 사건 이슈가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이제 개인이나 기관의 투자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불리는 이제 자산 운용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라임 운용이 펀드 자금 편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이제 손실이 났고,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라임 사건에 있어서 이제 현직 의원들과 이제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이제 연루가 되면서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파헤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당뿐만 아니라 이 야당의 이제 검사들과 이제 라임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죠. 근데 사실은 이 라임 사태를 보면 사건의 본질은 좀 망각을 한 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로 가는 게 좀 씁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번 사건 아무래도 좀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 각 상장사에 부실 투자를 감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손실이 났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피해액은 이제 1조 5천억까지로 수사되고 있고, 라임이 주로 투자했던 뭐 파티 게임즈, S모, 리드,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올 스타모빌리티까지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올해 상폐를 당하거나 회생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 자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걸 충분히 예견하고 있던 상태에서 금융감독 당국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옥중에 있는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 뭐 폭탄적인 발언, 이런 폭탄 발언이나 뭐 충격 폭로 이런 형식으로 뭐 자기가 다양하게 정치권이나 뭐 공무원들한테 줄을 댔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이었던 김봉현 씨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검찰의 로비 의혹을 폭로를 하면서 2020년도 후반기에 한창 최고의 이슈몰이가 진행 중입니다. 이 김봉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뭐 광주 출신의 이제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이제 500억 이상의 이제 횡령을 했고, 전 스타 모빌리티 이제 회장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당시 이제 공식적으로 따르면 이제 김 전 회장은 이 스타 모빌리티에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이제 사내 이사로 재직을 했고, 뭐 일진금속, 그다음에 에이스메탈, 그다음에 일신스틸, 바른종합건설까지 여러 회사를 이제 거쳤어요. 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름도 바꾸고 뭐 학력도 유지했다는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이 많고, 사실은 이 사건이 라임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제주도에 이제 렌트카 사업을 이제 벌이는 등 사실은 기획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력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업가로 판단이 되고요. 그 사업의 내역도 뭐 금속회사나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영역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또한 여러 개를 운영을 했었고, 건실한 사업가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력 같은 것도 조금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휘두르면서 이 윤 총장이 사건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연 회장과 관여되었거나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수사 지시로 읽혀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검찰이 로비 의혹을 이제 받았다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우선 뭐 수사 지휘권을 먼저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뭐 여당도 지금 밝혀진 바가 있지만 야당 쪽에서도 뭐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봉 회장이 이런 뭐 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비 줄을 댔기 때문에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연루가 되면서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직도 이 진실 공방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렇게 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런 뭐 사기 행각을 벌인 김봉 회장의 말을 특히 옥중에서 보낸 서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도 이슈화는 될 수 있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피해자들이 받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지금 여야가 싸우는 그런 형국에 이렇기 때문에 본질을 좀 망각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혹시 이 사건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검사들한테 향응과 접대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검찰총장한테도 연이 닿았을 것이다. 이런 현재까지 추측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윤 총장과의 연결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부분 향후 이제 수사나 조사 등으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럼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봉연 회장이 정관계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로비를 했고 누구한테 접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질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뭐 추미애 장관께서는 나름대로 뭔가 혐의를 찾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 또한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의 정적이나 자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윤 총장에 대한 반발감이나 뭐 좀 이제 견제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돼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렇게 볼 여지 또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사 지휘로 인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느냐거든요.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연루되었음을 밝혀내게 된다면 현재 추미애 장관의 판단은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 지휘는 결과적으로는 좀 불필요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이석형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지시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이제 전말이 밝혀지면 그게 추미애 장관이 오는 건데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1조 5천 원의 지금 사기 정도 행각을 했을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 어떤 누구에 대해 로비를 행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에 의해서 김봉연이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옥중에 있는데 갖고 있을 리도 없고 또 그런 자료는 이미 그 어느 누구에서 폐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의 득점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난국에 빠질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피해 금액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만큼 로비를 했다고 하면 로비에 사용된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금액을 누구한테 썼느냐, 누구한테 살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든지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정적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김봉연 회장이랑 관련이 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떠넘기는 상태고요.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뭐 그 중에서 상당수는 진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단순히 밥을 먹었거나 뭐 술을 같이 먹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같은데 너무 전방위적인 네.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실을 밝혀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 이게 있거든요. 네. 뭐 팩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과연 이것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전례를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천정배 장관이 2005년에 네.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총 3번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2번을 썼단 말이죠. 네. 과연 라임 사태가 그만큼 당연히 뭐 피해 규모도 크긴 합니다만 이게 장관이 과연 검찰총장, 그러니까 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특검으로 가는 게 또 이제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예,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네. 법무부 장관 또는 이제 국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를 하게 되고 60일 동안 수사를 거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뭐 추가로 30일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110일 정도의 기간을 수사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 절차를 통해서 뭐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 10월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특검을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인 현재에도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크고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우리가 선임을 한다고 해도 네. 20일과 60일, 30일 이런 기간 안에는 전체적인 전모를 밝히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연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실제로 특검을 도입하는 거에서는 실제로 특검을 도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 수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개별 이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라임 사건의 네. 본질,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게 사실은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적을 망각한 채 지금 정치하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좀 심하게 와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석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한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 자료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연루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네.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네. 여야가 나중에는 뭐 솔직히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게 검찰과 정부와의 대립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네. 핵심은 결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에 대한 감독 감시를 제대로 했느냐, 판매사가 제대로 판매를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얼마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은 뒷전에 있고 김봉현 회장이 누구랑 연락을 했고 누구한테 밥을 사줬고 누구한테 향을 접대했는가 이런 부분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모펀드의 운영에 검찰이나 정치인이 뭐 사모펀드 관련자한테 향을 받는다고 해서 네. 바로 이익을 제공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를 감독하는 사람들은 네. 주로 금융감독원에 재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판매사의 고위 임원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이쪽부터 파고 들어가서 네. 여권이나 야권 중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돼 있느냐 이렇게 파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김봉현 회장이 네.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뭐 목표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정관계 금원을 살포했다 네. 이런 사실만으로는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금융감독원과 판매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지 이 라임 펀드 사태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라임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이제 검찰에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로비를 계속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1조 네. 5천억 원. 그러면 김봉현도 언젠가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완전 범죄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뭐 행정관이 됐던 뭐 검찰이 됐던 간에 줄은 다 대놓고 있었고 심지어는 도피처까지에 대한 로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도피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지금 뭐 야당과 연루된 검사들이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비 김봉 회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뭐 사기 행각을 벌이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그런 기정사실화된 그런 호텔라고 보면 되실 것 사건만이 같아요. 아니어도 이미 만연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 라임의 어두운 뿌리가 네. 내려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추후 밝혀지겠지만 네. 이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일 뿐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지금 뭐 대통령까지 건드려놓은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걸려져 있는 뭐 현 전직 의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상당히 뭐 여야가 좀 힘든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쏘아올린 불꽃은 이 여의도를 비롯한 한국 정치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고 추측과 의혹만이 난무할 뿐이죠. 그런 사이 국민들은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만을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출발하는 공수처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지명되면서 이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이제 공수처 출범할까요? 출범을 하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고 네. 이 공수처가 사실은 명문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공처를 이제 한자로 보시면 네. 공평할 공에 네. 조사할 수 곳곳 그러니까 공평하게 조사를 하는 곳. 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이제 파헤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부정을 저질러도 사실은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 현직적으로 파헤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그때 고위공직자도 역시 부패 부정을 저지른다 해도 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또 파헤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단독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수처의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보시면 7명의 추천위원에서 6명이 이제 동의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네. 야당에서 추천위원이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대할 경우는 네. 사실상 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는 쉽지 않은데 네. 이미 뭐 그렇게 논의가 됐고 네. 그러니까 열리긴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계 사람으로서 이 공수처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나 네. 그 상사와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심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공수처나 이제 뭐 아니면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도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법조계에서 제기는 되어 왔었고요. 네. 이 법도 사실 준비된 연한만 보면 10년 넘게 이런 수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공수처는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형태의 공수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수처 출범이 언제부터 이제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죠?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네.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지금 그때까지는 특검으로 보통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때 특검이 나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네. 논의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도입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이 네. 제한된 인력과 그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한 90일에서 60일 정도 수사를 하고 끝나는 그런
수사 체제다 보니까 네. 특검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꽤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랑 일종의 상설기관을 통해서 특검의 기능을 사실상 대체를 해보자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마침내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네. 이제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이제 또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 권력을 갖게 되다 보면 또 이제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할 때 뭐 중수부라든지 뭐 중수부는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각 검찰청에서 뭐 각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나눠서 이제 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공수처에 모두 몰아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네. 공수처만 해결이 되면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권한을 집중시키고 많은 힘을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기관만 네. 이제 해결을 해버리면 고위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뭐 해결책이나 그런 법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건가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법에 다소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 공수처법 24조를 보시면 네. 이행 강제 조항이라고 다른 기관의 공수처장은 네. 다른 기관의 사건을 이첩을 시킬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중에 일종의 독소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첩 과정을 좀 독립적인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네. 이첩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공수처장이 재량으로 사건을 이제 보내버리거나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받게 되면 이제 다른 기관들은 다른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첩 행위가 사실 공수처의 가장 큰 권한인 만큼 이첩에 관해서 좀 독립적인 제3위원회나 뭐 시민들 뭐 패널로 구성한 위원회나 아니면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첩 여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취지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부작용도 또 예상이 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이 법안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공수처라는 게 양날의 검이죠.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반대한 이유는 네. 아무래도 정부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토권을 이제 주장을 하고 거부권을 주장을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지연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를 또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뭐 정기국회 기간 내에 법정을 개정한다고 예고를 했고 이미 뭐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들이 비토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밀고 간다. 네. 하지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양날의 칼 같은 것인데 한쪽 당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현재 방식은 저는 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 이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합법적인 방법에서 서로가 어느 추에 쏠리지 않고 그러니까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 이석현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냥 고위공직자의 부패 부정을 정말 명나라하게 판정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 됐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이 법안 개정 또한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법안 개정의 목표가 네. 조금 불확실하거든요. 네. 개정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할 건지 네. 뭐 6인의 추천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네.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아마 개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가급적이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의석 구조상으로 법안 개정을 불사하는 경우에 공수처장이 실제로는 여당이 임명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운영 과정에서는 좀 더 많은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일단 법안 개정을 불사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는 조금 갈등도 있겠네요. 갈등이죠. 사실은 이 공처가 의미를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취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바라보는 것은 현재 공처가 아니라 2022년에 있을 이제 대선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치적으로 네. 어느 당이
이제 당권을 잡았을 때 이제 힘을 가져갈 수 있냐 이 권력 싸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가 출범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있는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당은 이제 판단을 한 거고 네. 야당 입장에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88%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는 것에 찬성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양날의 검이긴 한데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 정말 견제를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이 공수처법 정말 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이 야당 몫의 두 사람이 4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야당 몫으로 지명된 두 사람을 먼저 살펴보면 임정혁 그리고 이현 변호사님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제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이고요. 네. 그래서 임정혁 변호사는 이제 법무법인 산우, 네. 산우 대표 변호사고 네. 서울대학교 이제 법학 출신에 사실 26회 이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 고검장을 했고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네. 이현 변호사는 이제 61년생으로 이제 중앙대 나오시고 사시 26회 역시 출신이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역임을 했고 역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변호사들의 공동대표 또 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동대표로 이제 참석하고 계신데 이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는 명명정대하다는 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조계에 계신 이석평 변호사님은 이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인가요? 예, 뭐 전체적으로 야당 성향이 있긴 있지만 네. 너무 티나게 야당에 가깝거나 뭐 야당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을 하시진 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위원을 선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두 분이 추천한 분들이 4분을 추천을 했는데 이제 13일에 회의를 통해서 2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4분이 모두 이제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이제 공수처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네. 정적인 중립성 또 특히 법에 대해서 워낙 알고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휘둘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2명의 추천위원이 4명의 검사 출신을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있을 때 또 이것을 또 남용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4명의 추천위원이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이 중에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로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동기건 어떻겠든 네. 이런 거는 네.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이제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건데 네. 아무래도 현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또 윤석열 총장이 또 동기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게 더 이슈화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눈에서는 현재 보이는 것만 그렇게 화두가 되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진솔된 모습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견해 같은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문제이고 조금 더 신중히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추천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랑 가깝고 또 네.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간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계속 지금 윤석열 총장을 네. 밀고 가는 분위기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이제 본인이 지키면서 네. 법에 대해서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수처가 이제 오늘자로 민주당에서는 이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공수처 이제 출범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법까지 개정을 하면서 네.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인 7명 중에서 6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이제 네.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승인이 되는데 네. 이게 왜 지금 상황에서 올해 안에 무조건 출범을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고위공직자들에게 뭐 처벌과 부패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긴 합니다만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도 영향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곳인데 네.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은 이 공수처 출범할까요? 언제쯤 할까요? 한다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네. 올해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모든 조직이 출범하기는 어렵고 네. 공수처장의 인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통은 있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법까지 개정해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한 방도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국 공수처장 임명 자체는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공수처장 본인이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밑에 이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건데 네. 어찌 보면 이 구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수처장의 인선뿐만 아니라 네. 공수처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분들이 네. 어떠한 정치적인 뭐 치우침 없이 구성이 되느냐 이것들이 실제로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의 출범 자체는 연기가 되겠지만 네. 공수처장은 올해 되고 그리고 공수처장뿐만이 아니라 네. 실무진에서 어떤 검사와 수사관들이 선임이 되고 임명이 되는지를 더욱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안 개정을 뭐 강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까지 가기는 힘들고 서로 결국에는 이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도 실제로는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반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액션만 보여주고 결국은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자체는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통과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 여당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반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공수처 출범을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우선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한쪽 당에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정적인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면 네. 국민 모두에게는 상당히 이 공수처는 좋은 그런 네.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이게 있으면서 여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 구조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이제 부정부패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나오는 것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지만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좀 합의를 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좀 합당한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먼저 공수처법 24조의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둘째로는 이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상설로 열리게 되는데 공수처 검사의 비위를 감독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보완입법이 있으면 공수처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은 시간 문제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여당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당이 법안 개정을 강행할지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이 남은 여의도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입법 예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지난 7월에 이제 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이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네.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 법안 네. 어떤 법안인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명예회복 작업들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이제 4.3 평화공원에서 국가 추념일로 이제 4.3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4.3 희생자를 1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로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 네. 그 희생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 즉 배보상금의 지급이 네.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로 등록이 됐지만 당시 이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서 수형인 명부에 올르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여전히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전과 기록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또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라는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을 했던 겁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네,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건가요? 그게 두 가지죠. 이제 배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과 네. 두 번째는 이제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 관련 조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보상금 관련해서는 네. 보상금 총액이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네네. 법안 통과에 조금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배보상금 규모에 대해서 아직 이제 통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지난 20대 때에서는 이제 법률의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고 있는 방식은 네.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서 보니까 수천 건이 달라는데요. 평균을 내서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배보상 관련 금액이 나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배당 금액이 확정됐던 이 평균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법안의 내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그런 기준이 맞다고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그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이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는 1조 8천억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검속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배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정확한 규모가 아직 산출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1조 5천억 이하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보상과 관련해서 또 규모가 이제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국가가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단서 부칙 조항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이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고, 네. 지금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청에서 재정당국에서는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안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저는 기획예산청은 재정당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수령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또 쟁점이잖아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상금 외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괄해서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그 대안을 놓고 지금 심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의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람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명예회복 작업과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씻어내고 그리고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전면 개정이 원래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상규명은 이미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법안 어떤 법안인가요? 예, 이번 법안은 이제 제주 4.3 사건으로 네. 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네. 또는 상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입법안이고, 네. 먼저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활동이 종료되어서 현재 희생자를 14,000명, 네. 그리고 유족은 8만 명 정도로 네. 확정을 했고, 네. 이제는 그 조사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상과 사후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입법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그 네. 입법안이 그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4.3 희생자 유족회 김명석 사무국장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해와 보상 그리고 명예 회복 등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배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의 도리이죠. 명예보험 분명히 해드려야 되고 4.3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배보상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명예회복은 이제 법률안이 이제 충분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만은 요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진상조사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군경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국가 원수로서 이제 국민을 책임지는 어떤 국가 원수로서 이제 자꾸 이제 번복되는 4.3에 대한 이 번복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느냐. 국가 원수 한 분이 4.3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 후대의 대통령들은 그 당대 그 당시에 사과했던 대통령님의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4.3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제는 이제 4.3 그래야만 이제 4.3을 정치 도구화가 안 되고 진정한 어떤 4.3의 어떤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분들이 현재 그 희생자가 약 3만여 명으로 추정이 네. 되는데 등록되신 분은 17,000여 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상이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가 조금은 모호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그 행정당국에서는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그 자꾸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예산 문제인데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금 희생자 지금 결정이 안 되고 또 이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별법의 그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 이제 신청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희생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산출해서 그 기간도 아마 한 2,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일부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그런 어떤 그 뜻에서 이 사건이 발발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코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그 우리 동포끼리 겨누는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4.3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령의 이제 유족분들을 위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특히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또 2011년 9월 30일 기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4.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 수는 무려 14,033명에 이릅니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안치돼 있고 또 부상자와 후유 장애자에게는 의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사실 뭐 올해로 제주 4.3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네. 그 특별법 제정과 이제 진상 조사 보고서 네. 또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통해서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긴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네. 사실은 뭐 여야,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네. 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뭐 공수처 처리도 있고 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질은 네. 어쨌건 피해 받으신 분들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보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예, 이제 진상규명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면 네. 보상금의 지급은 현실과 예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현재 이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보시면 네.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네.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네. 대통령령으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이게 2000년도 후반에 보도연맹 사건에서 네. 500명의 유족에게 200억 원을 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기준으로 네. 제가 보상금을 추산해 보니까 네. 유족을 합치면 총 8만 명의 유족이 있고 네. 14,000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네. 보상금 총액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14,000여 명의 보상에 드는 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예산을 이제 잡기가 상당히 이제 난해하죠. 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 네. 너무 오래된 정의는 이제 거부된 정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픔은 어떻게 누가 달래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1억 남짓된 돈이라고 해서 총액을 따지면 이제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네. 그것을 저희가 1년 대한민국 예산이 한 512억 정도, 그러니까 512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3조, 4조라고 치면은 뭐 적은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국회를 통해서 네. 법안 개정을 한다고 여야가 네. 서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냥 유한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그러니까 여야가 이럴 때 힘을 모아야지 국민에게 조금은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희생자 유족회 분을 만나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보상과 관련해서 당장 한국이 힘든 상황도 알고 있고 당장 받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차근차근 조금씩 나눠서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법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일까요? 현재는 지급 시기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칙은 안 두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한 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유족과 피해자 명단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액만 결정하고 예산만 편성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18년도에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가 네.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이런 추후 보상금의 적절한 수액을 놓고 네. 국가배상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이제 전부 개정 법률안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 4.3 평화기념공원까지 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 어렵게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보다는 아이들한테도 조금 좀 보여주고 좀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보고 느끼고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4.3 사건에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다면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4.3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우리 아픈 과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저도 좀 배우고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법제 피해 보상이나 명예회복 등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이게 계속 계류가 되고 있고 통과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진실은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답답해요. 좀 더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없으시고 앞으로 점점 없으실 건데 그 전에 조금이나마 아주 약간의 보상이겠지만 그런 게 좀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좀 억울한 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았었나요? 네, 학교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궁금해서 오고 싶었어요. 4.3 사건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4.3 사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보상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이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고 국가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예고였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또 뭐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네. 또 김다운 아나운서와 이석훈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논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즐거웠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여기 함께 하신 패널분들과 대화를 해서 영광이었고 다음번에는 좀 더 네. 의미 있고 좀 더 치열한 네. 팩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 녹화였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5%를 넘어서며 이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따돌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3강을 구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켰는데요. 네, 이 국정감사는 누군가의 지명도 올리기, 지지도 올리기를 위한 행사장이 아니죠.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입법부의 히든카드입니다. 이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꼼꼼하게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국회는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